안녕하세요. 엔지니어 팁입니다. 전고체 시리즈를 계속합니다. 제목은 전고체 개발의 이유인데 기술적인 내용들은 이전에 많이 다루었고 최근 새로운 소식들이 조금 적기 때문에 최근 그리고 제가 인산철, 하이니켈, 미드니켈 등 좀 더 전기차에 맞춰서 배터리의 개발 방향이 점점 바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알려드렸고, 그렇게 보면 인산철과 미드니켈로 보면 전고체가 필요 없는 것으로 보이죠.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결국 개발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최신 자료들보다 이전의 자료들을 제가 좀 찾아보니까 이전에 상당히 많은 자료들이 있었거든요. 지금 봐도 사용하지 못한 자료들이 있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샌디 몰로 아시죠? 테슬라 분해, 자동차 분해 기술에 대해서 상당히 좋다라고, 일종의 테슬라의 기술을 추종하는 유명한 인물이죠. 샌디 몰로. 그때 이제 테슬라가 배터리의 헤게모니를 가져간 시점이 배터리 데이죠. 그때 어떤 이야기를 했었냐면 배터리 데이에서 그때 엄청 말이 많았었습니다. 100만 마일 배터리도 있었고, 이 부분도 좀 제가 다룰 건데 주행거리가 늘어나야 된다. 100만 마일 이상 200만 마일 배터리가 나와야 된다 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때 보면 100만 마일 배터리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나왔던 중요한 게 뭐냐면 테슬라가 보여줄 혁신적인 제품이 뭐냐? 전고체 배터리다. 근데 왜 이렇게 몰로가 생각했냐라고 보면 테슬라는 모델 S, 모델 3에서 지금까지 배터리 기술이 나아진 게 거의 없습니다. 인산철 쓰면서 낮아졌고 니켈 함량도 거의 80%, 실리콘도 이전에 썼었거든요. 그러니까 파나소닉의 원형 배터리 2170 배터리가 완성되어 있었고 4680이 아직 2270을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그때도 저도 전고체 배터리를 많이 다루었죠. 자, 기술적인 거 보면 이전에 훨씬 많이 다루었습니다. 실리콘 음극재, 실리콘도 나노와이어 기술 등도 다루었고, 지금 아직 나오지도 않았죠. 사실 보면 그때 너무 빨리 갔었는데 기술적으로. 근데 그런 기술이 현재는 필요가 없죠. 사실 따지고 보면 그냥 이때 보면 배터리 대해서 결국 했던 이야기는 인산철 배터리 쓰겠다라는 결론인 거죠. 4680도 하지만, 근데 몰로가 왜 이렇게 생각했느냐? 그 당시 생각해봐도 혁신적인 배터리는 전고체밖에 없었습니다. 왜냐? 벌써 니켈 함량, 하이 니켈을 썼었고 실리콘 함량도 높았기 때문에, 그리고 전기차 자체의 플랫폼도 완성되어 있었죠. 그리고 지금까지 따지고 보면 배터리 기술, 전기차 기술을 발전시킨 쪽은 중국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제가 계속 이야기 드리는 게 가장 현재 가성비, 최적화된 배터리는 BYD의 블레이드입니다.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자료들, 결국 지금 BYD가 가장 많이 팔렸잖아요. 그게 중국에서 팔렸다 어떻든 간에 가장 전기차 시장이 큰 것이 중국이고, 가장 가성비라는 겁니다. 가장 기술이 뛰어난 배터리가 아니고 그거를 완성한 게 LFP, BYD의 LFP 배터리다 라는 겁니다. 자, 부품이 40% 정도 줄어든다. NCM 대비 사몽계 코스트 30% 줄어든다 라는 거죠. 자, 그리고 팩에서 배터리가 팩에 어떤 꽉 차 있는 부분, 팩에 얼마나 배터리 팩, 전기차에 얼마나 배터리를 많이 넣을 수 있느냐가 50% 향상됐다라는 겁니다.
이제 브레이드 배터리가 나온 지가 한 2년이 훨씬 넘었죠. 그때 사실 저도 이게 뭐지? 라고 생각했었고, 무시했었죠. 전부 다 무시했습니다. 전 세계, 배터리 전문가들이 중국의 하찮은 기술이다. 라고 했고,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죠. 테슬라도 브레이드 배터리를 결국 쓸 수밖에 없게 됐죠. 뭐 양이 많지는 않지만. 이것도 이전 자료인데요. 이때도 이런 논문들을 봤을 때 조금 이해는 안 갔었죠, 사실. 제 같은 경우에도. 여기 보면 622입니다. 622이 여기 이 부분이죠, 요 안에. 그러니까 배터리적인 관점에서 보면 안전하지 않고, 여기 보면 파워도 낮고 수명도 짧고 가격도 높고, 어떻게 보면 이 레이더 차트에서 보면 삼원계는 이게 811이라고 해서 크게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보완한 게 LFP다. LFP가 요 파란색이죠.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조금 부족하죠. 전체적인 상황으로 보면 블레이드 형태로 바꾸게 되면 좀 더 완벽해지는 거죠. 이게 맞나? 라고 생각했는데 이 자료도 블레이드가 나올 때 나온 자료고 제가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다시 보니까 이게 맞았다라는 거죠. 맞았다라는 겁니다. 자, 어떻게 보면 블레이드 배터리를 통해서 전기차가 1단계 완성됐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자료도 소개해 드린 적이 있죠. 셀 투 팩 레시오 90%를 달성한, 팩에 셀을 얼마나 넣을 수 있느냐. 안전해야 되겠죠. 또 BYD의 지금 보면 모델 3도 나온 거와 한 1년 정도 차이 나거든요. BYD 차량도 꽤 됐습니다. 블레이드 배터리가. 문제도 있겠죠, 그죠? 지금 이제 유럽 쪽에 진출하고 있는데 얼마나 성능이 좋은지, 지금 팩에 셀을 너무 많이 넣었기 때문에 안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화재도 꽤 납니다. 근데 어느 정도 수준인가, 도저히 쓰지 못할 수준인가를 현재 어떤 테스트 중이다. 한국에도 지금 인산철을 적용한 자동차들이 들어오고 있죠. 아직 내구성 결론이 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전기차들이 다 그런 상황으로 볼 수 있는데, 자, 어떻든 간에 가장 팩에 셀을 많이 잡아넣은 게 BYD입니다. 90%. 더 이상 넣기는 쉽지 않죠. 자, 테슬라 모델 Y 4680 66%인데요. 사이버 트럭은 좀 더 높일 것 같습니다. 근데 4680 자체가 에너지 밀도가 낮죠. 이제 그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 다른 기업들 보면 한 80%, 76% 수준까지 올라왔죠. 그래서 보면 그때 BMW 보면 각형도 낮게, 4680도, 그러니까 4680보다 각형이 훨씬 더 많이 넣을 수 있죠, 사실. 공간이 아예 없기 때문에. 원형 어떻든 원과 원이 부딪히면 공간이 남게 되잖아요. 그 부분을 채울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각형이 가장 유리한 상황은 맞습니다. 자, 그 형태의 아이디어가 BYD의 블레이드 배터리죠. 자, 이것은 전기차의 코어 이피션트라고, 전비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게 무게당 배터리를 얼마나 많이 넣고 얼마나 많은 거리를 가느냐. 배터리를 많이 넣어서 주행거리가 길어지는 건 의미가 없죠, 사실은. 차량의 무게는 어느 정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근데 차가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고급차라고 해야 되나? 기능이 높아지는 차.
뭐 고급차라 합시다. 여기도 보면 그렇죠. 벤츠, 뭐 여기 BMW i3가 있긴 있지만 좀 비교하기는 그렇죠. 현대차들, 테슬라의 3 모델, X 모델. 자, 여기 보면 약간 무게가 점점 지금 2,500 이게 파운드인데요. 5,000, 6,000까지 높아집니다. 리비아는 엄청 무겁죠. 니오. 자, 포르쉐. 무게가 점점 높아집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배터리 사이즈 단 주행거리죠. 그죠? 같은 배터리 사이즈면 EPA 레인지가 높으면 높을수록 좋죠. 그래서 테슬라 3 롱레인지 버전이 가장 좋은 가성비가 뛰어난 차다. 그러면 X는 왜 이래 무거운가? 안에 사양이 더 들어가 있어 그런 거죠. 그러니까 테슬라 모델 3는 조금 어떻게 생각해 보면 깡통 차량이라고 해야 되나? 진짜 차의 껍데기에 배터리만 들어가 있는 차라고 볼 수 있죠. 어떻든 간에 가장 최고의 전비를 나타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블레이드 배터리를 쓰면 주행거리는 줄어들지만 가격이 낮아집니다. 여기에는 지금 가격 반영이 또 안 돼 있죠. 이피션스에 또 보면 가격까지도 넣어야 되는데 이게 좀 복잡하기 때문에. 근데 저는 생각에 차가 고급차가 된다 하더라도 이 떨어지는 각도가 이 정도 수준 정도 유지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배터리의 성능이 안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전고체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어느 시점에 이게 인식이 될 건데 인산철 배터리가 많이 쓰이면 쓰일수록 그 효과가 발휘된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인산철 배터리가 많이 쓰이면 차가 무겁고 어쨌든 주행거리가 짧아지죠. 계속 늘리기가 어려워집니다. 한계가 이제 오는 거죠. 그러면 주행거리에 대한 욕심이 다시 생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가격이 문제인데 가격은 계속 떨어진다고 보면, 그리고 차 가격이라는 게 어느 정도 떨어졌다가 기본적으로는 오르죠. 계속 차값이. 이전에 한 10년 전에 20년 전에 차는 1,000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한 4, 5천만 원 정도 가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적인 부분은 어떻든 올라가지만 전기차 가격이 이제 내연차 가격을 역전하게 된다면 그 다음에 나오는 순서는 주행거리라고 봅니다. 다시. 근데 인산철로는 주행거리를 더 늘리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하이니켈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하이니켈이 가진 한계도 있고 인산철이 가진 한계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거보다 더 길어져야 된다라고 봅니다. 자, 차량 무게는 현재로 보면 내연차보다 전기차가 더 무겁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영국 차들은 좀 작잖아요. 유럽 차들 1.5톤입니다. 내연차. 미국은 1.8톤입니다. SUV가 많기 때문에 전기차 평균이 여기 보면 2145 정도 되죠. 이 자료도 최근 자료가 거의 최근 자료거든요. 한 0.5톤 500kg 무겁습니다. 거의 배터리 무게 가까이 되죠. 배터리가 무거운 건지 다른 게 무거운 건지 그 부분도 조금 하긴 배터리가 무거워서 그렇다라고 알려져 있죠. EV로 전환된 세상에서는 도로에 현재 차들보다 더 무거운 차들이 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전기차는 무겁다 이래가지고 주차장에도 들어가기 힘들다. 그리고 아스팔트가 부서진다. 그런 것도 제가 하나 영상 만든 적이 있거든요. 이제 그 부분도 좀 한 번 더 다룰 겁니다. BYD도 인산철을 쓰기 때문에 2250kg 정도로 해서 평균보다 무겁죠. 인산철은 무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무게가 실상 보면 전기차면 미래의 자동차고 상당히 가벼워져야 될 것 같은데 라고 봅니다. 언젠가는.
자, 23년 이피션스 무게인데 여기도 봐도 고급 차일수록 무겁다. 리비안, 포드 라이트닝도 엄청 무겁죠. 이피션스도 낮고 루시드가 꽤 좋은 차로 나옵니다. 근데 앞으로 전기차에 더 많은 전장, 옵션, 전기차 안에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는 욕구들이 있죠. 그런 부분에 대해 나오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그러면 더 무거워질 건데 전기 사용량도 더 늘어나고 그래서 인산철로 감당이 안 되죠. 여기 보면 험머죠. 4톤 가까이 됩니다. 배터리 무게가 1.3톤. 엄청 무겁죠. 어떻게 보면 평균 내연차 무게에서 500kg 이상 가야 된다 라는 게 원래 전기차의 목적이었거든요. 그 부분이 지금 사라졌어요. 갑자기. 그리고 인산철을 해도 된다. 무조건 전기차면 된다. 싸기만 하면 된다. 그 한계는 곧 올 건데 어쨌든 지금은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전기차 무게가 여기도 보면 에버리지 웨이트죠. 노르웨이지만 전체 전기차들의 무게가, 노르웨이는 거의 지금 90% 전기차고 다양한 종류가 다니고 있죠. 내연차도 원래 조금 무거워졌어요. SUV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하이브리드도 배터리 무게가 있어서 무겁죠. 순수 전기차 BV는 더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인산철을 또 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형 인산철을 쓴 차량들은 솔직히 제가 이야기 드리면 나중에 상당히 그냥 고철화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자, 차량의 무게도 현재 이래 가벼워져야 되고 주행거리도 증가시켜야 되죠. 그래서 지금 보면 에너지 밀도를 높여야 된다. 결국 그런 차들이 결국 전기차 본연의 모습으로 가는 거죠. 자, 정리를 하면 사실 전고체 배터리라고 하는데 이 부분도 저는 왜 전고체 배터리일까? 이거는 그냥 기술적인 용어일 뿐인데 전고체가 사실 대두된 이유는 최초에 이제 초창기에 이야기하는 건 화재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재가 자꾸 나니까 한국에 좀 많이 났었죠. 따지고 보면 한국이 적게 난 데가 아닙니다. 사실 보면 해외에서는 전고체에 대한 인식이 그리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향후 지금 전기차가 늘어나면 좀 그렇게 화재가 적은 게 뭐지? 기술이 뭐지? 이런 생각이 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인산철 화재가 좀 더 증가하게 되면 인산철이 이제 중국 외로 빠져나오면서 이제 화재가 나기 시작할 겁니다. 화재가 안 날 수는 없어요. 화재 난 걸 어떻게 언론 관리를 하느냐도 중요한데 중국 외 지역이기 때문에 중국산 인산철 배터리 화재가 나면 아마 언론에서 난리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하이니켈이 좋냐라고 보면 하이니켈이 더 위험해. 그냥 이론적으로 그렇죠. 거기에서 나올 수 있는 게 이제 전고체죠. 화재가 없는 배터리입니다. 원래 컨셉은 화재를 없애기 위한 배터리인데 사실 보면 화재를 없애는 배터리가 아니고 저는 생각에 차세대 배터리. 지금 보면 하이 니켈을 니켈 80, 90%를 차세대 배터리라는 용어를 썼었거든요. 2, 3년 전에. 지금 생각해보면 차세대 배터리는 전고체라기보다 초에너지 밀도 차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좀 개념적으로 지금 도요타는 퍼더 에볼루션이라는 말을 쓰죠. 더 큰 진화. 에볼루션 기술.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게 제가 보기에는 주행거리가 1000km 이상이어야 된다. 전비가 무게 전비가
나빠지지 않는 상황에서 1000kg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배터리를 넣어서 1000kg가 나오는 게 아니고 동일한 무게 부피에서 주행거리가 2배가 나와야 되는 거죠. 지금 현재 전고체의 컨셉들 보면 보통 1.5배인데 1000kg 달성을 해야 됩니다.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화재는 내연차 수준으로 돼야 되고 무게도 내연차 수준. 충전 시간은 사실 이게 좀 달성하기 좀 어려워요. 제가 보기에는 고속 충전은 사실 보면 이런 거죠. 충전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보면 주유소에 갈 필요가 없죠. 이게 전기차는 집에서 충전한다고 하면 슈퍼차저에 가는 거는 급할 때 기본적으로 집에서 충전해야 됩니다. 아파트 충전, 저속으로. 배터리는 저속 충전이 가장 좋습니다. 빨리 충전하면 어떤 상황이든 간에 배터리의 수명은 단축된다. 차 내부 공간이 내연차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은 이상이지만 주행거리가 너무 짧죠. 가격, 그 다음에 전기를 충분히 써야 되니. 자, 지금 여기에 요 부분을 달성시킬 수 있는 전기차가 나오지 않았어요, 지금. 그 테슬라도 보면 3는 어느 정도 3분의 1을 달성하는 듯 하지만 X로 가면, 그러니까 향후의 전기차들은 지금의 X 같은 차량이 되어야 되는 거죠. 내부가 화려하고 뭔가 달라져야 돼요. 전기차는 프리미엄급과 그냥 깡통의 두 가지 버전이 있다라고 저는 보는데, 깡통은 자율주행을 해서 로보택시로 가는 거죠. 자, 지금 내연차들의 옵션도 엄청 늘어나죠. 그래서 납축전지도 지금 보면 그 배터리가 다르잖아요. AGM 배터리인가? 그게 용량이 2배. 그것도 모자라서 지금 마일드 하이브리드 리튬 배터리를 넣는 방식을 쓰거든요. 근데 그 부분도 지금 좀 불안한 게 아예 그냥 하이브리드 전기차로 가는 게 낫지 않냐라는 고민이 있는 거죠. 전기를 많이 씁니다. 더 쓰게 될 거예요. 차에서 아예 사는 사람도 나타날 겁니다. 공간이 충분해지죠. 안에 다 치워버리고 충분한 공간을 확보한다고 하면 그냥 일반 승용차 세단에서도 들어놓을 수 있는 공간이 생깁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사실 보면 인산철 미드니켈로는 주행거리 확보가 안 된다. 하이니켈은 조금 화재 문제가 어쨌든 있다. 높다. 인산철은 무게가 너무 높다. 충전 시간은 CNT로만 할 수는 없고 뭔가 또 추가 기술이 필요하다. 결국 음극, 양극이 2배 정도의 용량, 에너지 밀도가 나와야 된다. 여기서 니켈과 리튬도 줄여야 된다라는 거죠. 기술적으로.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게 전고체 4세대 배터리 기술입니다. 다음에 한번 다룰 건데, 사실 지금은 양극재 기술의 시대가 아니고 향후는 음극 기술의 시대입니다. 음극은 그라파이트에서 변하지가 않았어요. 실리콘을 쓸 거냐. 자, 인산철도 여기 보면 여기는 리튬 메탈이죠. 컴텀스케이프의 컨셉인데, 리튬 메탈을 쓰면 LFP가 3원계 수준으로 그냥 점핑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음극 기술이 발달되면 인산철이 수명이 더 길어질 수도 있어요. 음극 기술로. 근데 지금 보면 여기 NCA 정도까지도 가기는 조금 어렵죠.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원하는 거는 이 수준인데 여기 보면 1000이죠. 이 정도 가져야지 되는데, 그러니까 인산철은 무슨 수를 써도 안 된다는 거죠. NMC에 3원계 리튬 메탈을 쓰면 가능하다. 지금은 양극 기술에는 한계가 왔고 음극 기술로 나가야 되는 시점입니다. 자, 이제 현대차 증권 자료도 한번 언급드리지만 전고체 탑재해야 되면 중량 감소 10%, 저는 최소 10% 이상 돼야 된다는 거죠. 더 무게가 가벼워져야 됩니다. 이 정도 가지고는 만족이 안 되죠. 무게가 계속 무거워지고 있으니. 이 자료도 한 1년 정도 된 자료인데
1년도 안 됐네요. 23년 6월 달이네요. 더 좀 높여야 된다. 전비도 향상된다. 근데 전기가 더 많이 소요되죠. 10% 이상 돼야 된다. 전비도. 자, 탑재 공간이 현재 여기 보면 38% 늘어나는데요. C세그먼트 62kW 용량 100kW짜리.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면 한 벤츠나 뭐 포르쉐 이런 애들은 100kW 정도 배터리 용량을 넣거든요. 이걸 넣으면 차에 배터리로 꽉 차버리잖아요. 근데 에너지 밀도를 높여서 자, 공간이 고급차일수록 더 늘어나야 된다라고 봅니다. 50%. 이 정도 늘어나려고 하면 에너지 밀도가 더 높아져야 되는 거죠. 지금의 인산철 하이니켈로 이게 달성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영상이 좀 길어졌는데요. 자, 이 부분은 자, 간단히 다루겠습니다. 지금 현 시점이 어느 정도냐. 개발이. 요게 지금 보면 한 1년 전 자료들이거든요. 지금 한 요 정도 와 있죠. 매스 매뉴팩처. 그러니까 대량 생산이 시작되는 시점 요 정도 와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삼성 SDI 샘플 제출이라고 했죠. 그 대량 생산에서는 지금 현실적으로는 삼성 SDI가 가장 빠르고 도요다는 조금 대량 생산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여기다 보면 지금 시점에서 6년, 짧게는 6년, 길게는 12년이 걸린다. 자, 요게 12년이 걸린다라고 보는 전문가들도 많고요. 대부분 6년까지 걸리기는 어렵지 않겠나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때 시점이죠. 지금 보면 27년, 28년이니까 한 5년 정도 남았죠, 지금. 그러니까 6년 주기로 보면 최대한 당겨야지 가능할 거다라고 보고 12년이면 2035년이거든요, 또. 2030년에 나올 거다라고 보는 인식도 있습니다, 사실은. 자, 그리고 나서 실제 수율까지 나오려고 하기 위해서 이 자료 엄청 유명하죠, 사실. 파나소닉 셀 프로덕션. 테슬라 4680도 지금 수율에 어느 단계에 와 있는 건지. 지금 테슬라 4680도 생산해서 꽤 됐죠. 1년, 2년, 지금 2년 정도 돼서 7, 80% 정도 수준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 전고체도 아직 이 단계에 오지도 않았죠. 여기에 있죠, 지금. 파일로트에서 라인을 또 설치해야 됩니다. 1년, 2년. 그리고 나서 수율까지 올리는 기간. 자, 이게 이렇게 걸린다 하더라도 제가 이야기 드리면 전고체는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에 한번 금량의 셀 사업이 실제 현실적으로 어떤 단계가 거쳐야지 나올 건가에 대해서도 한번 다룰 예정입니다. 자, 오늘 전고체가 왜 필요하고 그 현실성까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마치겠습니다.